실은 네. 저희가 이제 그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이때 제일 민감한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과 과학입니다. 아까 강인환 선생님께서도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학과학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준비한다고 제가 메일 보냈더니요. 많은 분들이 다른 거 안 하냐. 예, 다른 것도 할 예정입니다. 다른 것도 할 예정입니다. 뭐 사회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실은 영어하고 사회는 외고 국제고 문제 때문에 강론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현재 고시에는 외고와 국제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고와 국제고를 존속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한 걸로 과목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뭐 추가가 된다든가 뭐 위치가 좀 바뀐다든가 그럴 수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과학 먼저 준비했습니다. 특히 과목 이수 지도하실 때 어느 과목이 어떤 성격의 과목인지를 아셔야 학생들의 진로별로 너는 이런 과목이 필요해 라고 지도를 해주시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랫동안 그 과학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오신 서문여고 이호종 선생님을 모시고 2022 과학과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종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그럼 우선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제 화면이 공유가 되었고요. 예, 필요 네, 없는 것들은 바탕화면이 일단 보입니다. 내리시고요. 아, 오늘 어, 세미나의 주제는 2002 개정교육과정 과학과 강론 연구인데요. 몇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학교육과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성과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학기별로, 각 학년, 각 학기별로 과학교육 과목을 어떻게 해설할지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앞에서 김영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에 있는 서문여자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과학 선생님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처한 적이 많습니다. 이전에 가르치지 않던 새로운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과거에 공통 과목이 그랬고요. 융합과학이 그랬고요. 최근 2015 개정교육과정에 통합과 과학상고실험, 생활과학이 그랬습니다. 과학과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과목의 내용이나 구성 이런 것들을 다른 선생님들은 더 많이 모르신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각 교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비교해서 본다는 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한글을 두 쪽으로 다단을 나눠서 두 개의 뒤에 페이지에 가면 양쪽 페이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동시에 보기에 편하게 최대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교육과정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가 우리 교육과정의 설계 개요를 보면 다른 점이 생겼어요. 이전보다 다른 점. 뭐 교육과정의 목표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물론 세부적인 서술은 조금씩 달라졌죠. 그런데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등장을 했죠.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등장해서 핵심 아이디어를 쭉 과목별로 쭉 모아봤어요.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각 과목의 개관을 알아볼 수 있게 어떤
어떤 내용 요소가 중점 요소인지 이전에는 내용 요소를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한 것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만 쭉 모아보더라도 이 과목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와 이전부터 쭉 있던 성취 기준 이 두 가지를 보면 교과목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핵심 아이디어까지 얘기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성취 기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변화 방향성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학기 일수에 적합한 과목으로 과목들을 재구성했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통합과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4학점 2학기 또는 3학점 2학기 이렇게 이수하던 것을 학기 중심 이수가 되다 보니 과목을 분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었습니다. 과학탐구실험도 과학탐구실험 1과 2로 나누어서 학기 이수가 가능하도록 나눴고요. 또 진로선택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선택 과목에 우리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등이 있었는데 물리학 2의 내용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나누었고요. 화학 2의 내용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로 나누었습니다. 생명과학 2의 내용은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생물과 유전으로 나누었고요. 지구과학 2의 내용은 지구 시스템과 행성 우주과학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재구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추가된 내용도 있고 더 강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상이라고 라고 누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낄 때 학생들이 배우는 분량을 점점 늘릴 수는 없고요. 성취 기준도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 경험을 이론적인 것보다는 참여 중심으로 유도하는 교과서의 방향에 따라서 배워야 하는 내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다 보니 기존에 배우던 내용이 제외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이제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선택 과목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 융합선택 과목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전문교과 1, 2로 되어 있던 것은 그냥 전문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한 2018 수능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교육과정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오늘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로선택 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절대평가였죠.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해서 진로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3단계 A, B, C로만 평가하고 각각 A, B, C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만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능 개편안 발표에 따르면 이 과목들도 5단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들은 아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면 아마 상대평가의 결과를 입학 전형에 사용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학생들은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이라면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을 소홀히하기 쉬운데 아마 지금 많은 학교의 3학년들이 수능 과목을 공부하느라고 2학기는 거의 교육과정상의 과목을 정상적으로 수업하기 어려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3학년 1학기까지라도 그래도 절대평가라면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상대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참여 중심 수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수업에 많이 참여했고요. 선생님도 좀 재구성을 해서 수능에서 탈피해서 성취 기준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고 하면 좀 더 쉬우면서도 학생들의 이해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수업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상대평가로 시행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은 등급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들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서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참여 중심 수업, 실험 중심 수업, 탐구 중심 수업 이런 경험 중심의 수업보다는
GP평가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요. 제가 있는 학교들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학생들이 정시 전형을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통합과학 원투가 수능 과목으로 발표가 되었죠.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 교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 통합과학을 개발하신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꽃은 통합과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교실 수업이 우리 판서 중심의 이론 수업, 지식 전달 수업 이런 수업이었다면 통합과학은 그야말로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과학에서는 계속해서 선생님들께 탐구 중심 수업, 실험 수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지필평가가 있는 많은 과목들이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뭐 4번, 5번 탐구활동 주십의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통합과학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그런데 통합과학 1, 2가 기존의 통합과학에서 내용상으로 약간의 변경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성취 기준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여전히 학생들의 경험을 위한 참여중심 수업에 더 적합한 과목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시에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내린 결정일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목의 성격보다는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능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정시 전형에서 전형 요소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상대평가를 정한 거고 최근에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의 체제가 선택과목이 어떤 선택과목을 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고 그거에 따른 불공정성 논란이 많다 보니까 선택과목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과학 1, 2를 수능 과목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합과학의 교과목 개발의 의도와 다르게 평가를 위한 과목으로, 지필평가를 위한 과목으로 그러다 문제풀이를 위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선생님들이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더군다나 통합과학을 1학년들이 1학기, 2학기에 배우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현재 수능 체제다 그러면 3학년 때 수능을 치러야 하는 거고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미리 다 1학년 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3학년 가서 수능을 본 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공통과목 때도 그때는 공통과목과 과학의 선택과목 이렇게 수능 시험 체제가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1학년에서 배운 공통과목들을 3학년에서 다시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달려가거나 그래서 유명한 과학의 스타 강사들 이땡땡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겼지요. 그런 그때 형상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통합과학 1, 2를 1학년 때 배워요. 학생들이 아마 3학년 때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복습하는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통합과학을 다시 3학년에서 개설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사교육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교육을 통해서 이 수능 대비를 하려고 할 거고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있는 과목들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거 역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달라진 상황이라면 모든 과목이 다 똑같겠지만 최소 성취 기준 보장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교든 어떤 과목이든 그 과목에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학교에 많다면 교과 운영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취 기준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학교 학생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성취 기준을 재구성한다든지 또는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방안을 정하여 학생들이 최소 성취 기준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저 성취 기준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교과 운영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 이전에 어떤 교육과정 때보다도 훨씬 더 아주 자세하게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해야 할 거고요.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교과에서 정한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수업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과학교과의 최소 이수학점이 이제 12학점에서 10학점으로 감소가 되죠.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학년이 통합과학을 만약에 4단위를 이수했다.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을 1단위로 이수해서 1학기 10단위 이수했다면 아마도 졸업을 위해서 아마 과학교과 하나 정도는 더 이수해야 된다. 물론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많이 이수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인문사회계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과학 과목을 최소한으로 이수하고 싶은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최소한 한 학기 한 과목 이상은 선택하여 이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10학점으로 줄어든다면 통합과학을 4학점, 과학탐구 실험을 1학점 이렇게 이수한다면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 실험이 1, 2로 나눠졌기 때문에 10학점을 이수하게 되고요. 모든 학생이 최소 이수학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추가로 더 이상의 과학 과목을 의무적으로 듣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통합과학을 3학점으로 이수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통합과학 3학점, 과학탐구 실험이 1학점 이렇게 이수를 하면 1, 2학기 8학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전과 비슷하게 졸업을 위해서 인문사회계열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과학을 더 이상 선택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최소한 한 학기 한 과목 이상은 더 이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앞에서 강인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지만 앞으로는 이수학점이 4학점이 기준입니다. 4학점이 기준이고 보통 교과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학점, 그러니까 3학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4학점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과와의 선택 과목 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사회교과, 과학교과 또는 과학교과, 수학교과가 이수학점이 다르면 학생들이 학점 이수에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학점으로 통일하는 학교가 선택 과목은 4학점으로 통일해서 7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학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기존의 과학 중점학교라든지 또는 과학 중점학교가 아니라도 학생들한테 다 과목을 이수시키려고 하던 학교들이 좀 곤란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학의 시술을 더 많이 늘리기 어렵거든요. 과학의 시술을 더 많이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면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면 아마 10과목 전후 10과목을만 이수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3학점 또는 2학점으로 더 이수학점을 축소해서 이수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건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방학교 선생님들한테 문의도 하고 제가 잘 아는 지인들, 친구나 후배나 등등에 문의를 했는데 2학점으로 개설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2학점 개설이 안 돼요. 3학점으로 해야 되고요. 3학점으로 개설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교과도 3학점으로 개설하는 교과가 생겨야 될 거고요. 이수 단위수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서 가장 마지막에 살짝 예시로 설명을 하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7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4학점으로 4과목,
그리고 3학점으로 4과목. 이렇게 총 8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그러니까 과학 과목으로만 4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과목, 사회 과목 또는 수학 과목 이렇게 합쳐서 3학점짜리 4과목 그리고 4학점짜리 4과목을 선택을 하게 한다면 이수가 가능한 3학점 과목을 개설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학과 교육과정을 다른 교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학 교과만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교과목 분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기별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의 중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PDF 파일로, 요것 때문에 PDF 파일로 이렇게 개설했는데요. 왼쪽은 2015 개정교육과정, 오른쪽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유사 과목들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왼쪽에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과학 성취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의 성취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역시 통합과학의 나머지 성취기준이 왼쪽 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2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통합과학 2의 성취기준이 이렇게 개설된 것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연의 구성물질 단원이 물질의 규칙성 단원으로 병합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단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던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이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전의 통합과학에서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 통합과학 원교과서에서는 새로운 대단원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으로 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존의 통합과학에서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 일부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은 단원 내용 구성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만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은 기존의 내용에서 좀 이렇게 빠진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좀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보면 이 단원의 내용이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좀 더 강화된 내용,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구성물질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내용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줄였습니다. 내용을 줄였고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단원에서 우리가 저희 과학의 탐구 내용이나 또는 디지털 정보에 관련된 과학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취 기준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통합과학의 성취 기준은 총 32개였다가 새로운 통합과학 1에서는 성취 기준이 16개, 그리고 통합과학 2에서는 성취 기준이 15개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통합과학의 후반부도 보면 통합과학 후반부에서는 좀 더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거의 모든 단원의 성취기준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달라져서 단원이 통합되거나 단원이 재구성되거나 했고요. 그래서 화학 변화가 변화의 다양성으로 바뀌면서 성취기준이 늘어났네요. 늘어난 게 아니라 화학 변화의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지질시대의 내용이 조금 더 강화됐고 산염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대로 있는데 산화하는 반응의 내용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산화하는 반응은 빠졌어요.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라고 했는데 변화의 다양성 이 부분에 생물의 다양성을 포함했고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걸로 본다 그러면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생활과 과학 단원에 있던 감염병의 진단, 추적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사회, 또 인공지능 로봇 이 내용의 일부는 생활과학 교과서에 있던 내용인데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다시 생활과학 과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졌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2001호 개정교육과정에서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유용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공계 친구들한테도 다양한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공학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또는 공학이 아니라 문화예술에서도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과목이었고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등을 많이 이수하던 인문계열, 사회계열 진학하려는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생활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과목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이면서 자기 진로와 연관된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공계 학생들은 많이 선택을 안 하고 인문계 학생들이 쉽게 이수하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오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목의 유용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이 없어지고 그 과목의 내용들이 통합과학 2에, 통합과학 2에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쪽으로 내용이 옮겨져 왔습니다. 그래도 실은 성취 기준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통합과학 전체 내용과 통합과학 1, 2의 내용은 전체적인 경영성, 학습자 중심의 운영 또는 학습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탐구,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학탐구 실험도 살펴볼게요. 과학탐구 실험도 살펴보면 이전에 역사 속의 과학탐구, 생활 속의 과학탐구, 천정과학탐구, 과학탐구라고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과학탐구 실험 1과 과학탐구 실험 2로 나뉘면서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뉘었어요. 성취 기준은 뭐 15개에서 12개로 소폭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생활 속의 과학 탐구의 성취 기준이 9개나 됐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단촐하게 재구성을 했죠. 생활 속의 과학 탐구 부분의 성취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 이 과학 탐구 실험은 감정 교과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감정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지 못했는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요. 2001호 개정교육과정의 과학탐구 실험에서도 이 성취 기준이 이렇게 있지만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개설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취 기준을 모두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 성취 기준 중에서 재구성하여 학생들한테 모두 다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탐구 중심 수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과학탐구 실험 1, 2로 돼도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성취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선생님들한테는 실은 이런 공통 과목, 이 과목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우리 앞에서 통합과학 1, 2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통합과학에 대해 1학년들이 이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과학탐구 실험, 이 내용들을 모두 공통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통합과학 1, 2의 내용을 과연 수능 시험을 보는데 타당할까, 상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타당할까 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성취 기준을 통합과학 지금 2를 보고 계신데요. 이런 성취 기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학생들이 우리가 지필시험이라는 학력을 평가하는데 과연 타당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의 탐구 중심의 수업,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일부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개념 중심의 수업, 또 평가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아시다시피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이렇게 1으로 불렸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등 2로 불리었었는데, 이 2로 불리던 과목들이 소 과목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 1은 없어졌고요. 물리학이 되었습니다. 화학 1은 없어졌고 화학이 되었고요. 생명과학 1이 없어져서 생명과학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1은 없어지고 지구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목의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학 1의 내용과 물리학
이 내용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취 기준 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성취 기준 면에서. 물리학의 성취 기준은 23개였고요. 물리학 1의 성취 기준은 23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단원은 이렇게 3개의 단원이 있었습니다. 물리학도 역시 3개의 단원인데 단원이 구성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취 기준이 18개로 줄어들었는데요. 물리학에서 성취 기준이 좀 간소화된 23개에서 18개로 줄어들기 위해서 간소화된 예시를 보면 성취 기준 1-9에 해당하던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일정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이 단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역시 물질과 전기장 단원에서 원자의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화학원과 중복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이 내용도 물리학에서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학 2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이전에는 물리학 1에서 배우다가 물리학에서는 제외된 내용입니다. 재구성된 내용도 있는데요. 고체 에너지 D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고체의 전도성을 비교하고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전에는 전기장 단원에서 물질과 전기장 단원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장 단원에서 배웠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단원을 달리해서요. 이렇게 빛과 물질이라는 단원의 5번째 성취 기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단원의 구성이 이전에는 역학과 에너지, 그다음에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힘과 에너지가 역학과 에너지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을 거고요. 전기와 자기 그리고 파동에 관련된 성질들, 빛에 관련된 성질들을 이전에는 파동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자기에 관련된 성질들을 이렇게 재구성했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도 이런 정도의 변화는 관찰되어 보이는데요. 모든 항목의 성취 기준을 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과목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까 봐 한 번만 하려고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은 이전에 화학의 첫걸음, 연자의 세계, 화학결합과 분자 세계, 역동적인 화학 반응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첫걸음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자의 세계는 원자 구조와 주기율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분자, 물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화학 반응,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학의 첫걸음을 화학의 언어라고 단원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화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좀 줄여서 화학의 첫걸음이 원래는 화학과 인간 그리고 화학과 언어 2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인간의 기초적인 내용을 좀 줄이고 화학과 언어에 좀 중점을 둔 내용으로 단원을 재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용액의 농도라고 하는 내용이 화학의 언어에서 빠졌습니다. 화학원 전에서 1단원에서 배우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화학으로 과목명이 변경이 되면서요. 농도에 대한 내용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의 2번째 성취 기준으로 이제는 화학 1을 배우던 친구들은 첫 단원에서 몰수와 더불어 몰농도를 배웠었는데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26년에 화학원을 선택하여 배우게 된다면 1단원에서는 몰 개념만 배우게 되고요. 몰 농도에 대한 개념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 4단원에 물질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배울 때 배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이는 게 왼쪽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게 많이 달라졌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원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공부하고 원자 구조에 따른 주기율, 주기율표를 배우고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대폭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다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화학평형이라는 단원이 화학의 새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이 화학평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전에는 역동전이 화학 반응에서 가역 반응과 화학 평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배우고 화학 2를 선택하면 진로 선택 과목인 화학 2를 선택하면 화학 평형에서 가역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 평형 이동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시 화학으로 2학년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제가 느낄 때는 오히려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더 쉬워할 수 있습니다.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 4단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몰 계산과 농도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내용은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오비탈의 내용도 있고 구조 모형의 변화도 있고 학생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내용들이 원자의 세계, 특히나 원자 구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거의 제외되었고요. 화학평형이 더 추가된 내용인데요. 화학평형의 내용은 생소해서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하지만 배우고 나면 어려워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물질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배울 때는 뭐 루이스 전자전 구조, 그다음에 전자성 반발 이론, 분자 구조를 직접 그려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처음 배울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난해하게 느끼지만 실제로 배우고 나면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 단원이었는데요. 그런 성격의 단원이 새로 하나 추가되었다. 화학평형도 그럴 거라고. 화학평형 상수를 쓰고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평형 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저는 화학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과 물질의 반응이 예측하는 이 물질과 이 물질이 반응하면 반응이 일어날까? 반응한다면 어떤 물질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이 화학 1만 선택하면 그전에는 배울 수가 없었어요. 화학 1만 선택하면 전혀 이런 내용을 배울 수 없었고요. 화학 2를 선택해야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반응을 예측한다는 측면은 조금은 배울 수 있게 돼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을 살펴봤고요. 생명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참고로 저는 서문여고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이유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화학을 가르치고 있어서 화학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구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교과목들 예전에 공통과목이나 융합과목, 생활과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물리학이나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직접 가르쳐보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과정의 해설 또는 성취들을 보고 선생님들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정말로 제대로 잘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가 아마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는 생명과학원이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나연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 생명과학도 단원이 재구성이 되는데요.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단원과 사람의 물질대사라고 하는 단원이 조금 내용이 축소가 되었고요. 유전과 생태계의 상호작용도 내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유전 내용은 아주 일부는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 쪽으로 여기 보이네요. 이동을 하였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염색체의 구조, DNA, 그다음에 생식수표의 형성 과정 등은 여전히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배우겠지만 유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던 내용들,
사람 유전, 가계도라든지 상영색체 유전 등등 유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생명과학 2에서도 배웠었는데 이제 유전이라는 단원이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생명과학 2를 나눠서 유전 단원을 유전 과목을 새로 만들면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인 유전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도 성취 기준이 23개였는데요. 19개의 성취 기준으로 재구성해서 좀 줄였고요. 대표적으로 간소화된 예시를 보면요. 성취 기준 1-6에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추론하여 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개체군의 군집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예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등의 성취 기준을 추가하여서 재구성했고요. 유전 단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염색체의 구조나 DNA 유전자 등의 내용은 그대로 다른 단원으로 재구성하여 시켰지만 학생들이 아마 가계도 또는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 유전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걸 좀 어려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2학년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와 상호작용도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으로 일부 내용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내용은 생명 시스템의 구성의 내용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재구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재편집이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일부의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죄송합니다. 생명연수 진화와 동식물 분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새 단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이전에 없던 내용을 한두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게 진화와 동식물 분리에 대한 내용이 이전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2학년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까지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과학 1의 성취 기준은 다른 원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아서 26개였습니다. 겨우 3개지만 근데 성취 기준의 기술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단원도 많았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요 내용까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성취 기준을 합쳐서 26개였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네요. 물리학 2가 아니라 지구학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요 한 페이지에 26개의 성취기 담겨 있고요. 근데 지구과학 성취 기준이 1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구과학의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유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전보다 지구과학의 내용은 다른 교과의 내용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고 그 바람에 이전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교과서에 비해서 물리학 1이나 화학 1, 생명과학 1은 성취 기준의 수도 줄고 교과서의 총 분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좀 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쉽게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지구과학의 내용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아서 쉬워진 단원도 있고 좀 더 어려워진 단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과학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구과학 2022 개정교육과정의 지구과학 성취 기준은 좀 단촐해졌고요. 단원의 구성도 이렇게 단원이 6개의 단원이었다가 3개로 나뉘었어요. 3개로. 3개로 나눴지만 한 단원에 이게 2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를 들어 지구의 역사와 한 번 더의 암석. 지구의 역사가 있었고요. 지금 지구의 역사가 있고요. 한 번 더의 암석이 지구과학 2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배우게 됐어요. 그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전에 대기와 해양의 변화하고 비슷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천체와 별과 우주의 진화. 이 내용은 이전에 별과 외계 행성계 그리고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의 단원, 2개의 단원을 하나로 합쳤고요. 이 중에서는 주로 외계 행성에 대한 관측 부분,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줄였어요. 지구과학에서 많이 줄이고 이 내용은 진로 선택 과목에 가면 지구과학이 지구 시스템과 행성 우주과학으로 나뉘거든요. 행성 우주과학에서 외계 행성의 관측에 대한 내용은 더 많이 다루도록 이렇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앞에 강연하는 선생님이 조금 다행히 일찍 끝내주셔서 그래도 9시나 9시 10분까지는 끝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총 70분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리학 2의 성취 기준을 살펴볼게요. 물리학 2는 36개의 성취 기준이 역학적 상호작용, 전자기장, 그 다음에 파동과 물질의 성질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성취 기준은 역학과 에너지가 16개, 역학과 에너지 성취 기준이 16개고요. 시공간과 운동, 열과 에너지, 탄성파와 소리 이렇게 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보셔야 하는데요. 전자기와 양자라고 하는 성취 기준 17개,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33개가 되네요. 기존의 36개에 비해서 성취 기준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성취 기준을 기술한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취 기준의 기술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요. 성취 기준을 학생들한테 자세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구체화한 그리고 성취 기준을 세분화한 하나의 성취 기준에 이게 2개 이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이런 성취 기준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이 역학과 에너지 3단원,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라는 새로운 과목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양자와 미시세계라는 단어는 이전에 없었던 단원이네요. 양자와 미시세계. 그 양자와 미시세계 단원의 내용을 보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단원의 내용에서 썼던 내용이죠. 우리가 광량자, 화학에서도 쓰고 물리학에도 쓰는데 광량자라고 해서 비례성질과 질량을 가진 입자의 성질을 이전에 비례성질이라고 하면 파동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갖고 있는 입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었고요.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 구성된 것 같지만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재구성해서 미시세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불확정성의 원리나 이런 것들도 이전에 물리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별의 관측에 대한 것들도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근데 아마도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 통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지는 거라고 이렇게 단원의 재구성이 검토 결과 이해할 수 있겠고요. 탄성파. 전에는 역시 탄성파라는 개념도 안 배우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탄성파라는 내용도 이전에는 내용 요소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단원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좀 더 강조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물리2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곤란한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2의 내용을 여러 과학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개요 정도를 설명하는 것은 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리2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설명이 좀 어려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화학2를 볼게요. 화학2의 설명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체의 성취 기준은 총 28개였는데요.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으로 3개의 단원으로 14개의 성취 기준, 그리고 화학 반응의 3개, 물질과 화학 반응으로 나뉜 거네요. 또 14개. 그러니까 성취 기준의 수가 똑같네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화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리2나 생명과학2나 지구과학2에 비해서 화학체의 성취 기준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적었고요. 그 대신 고급 화학의 성취 기준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고급 화학의 성취 기준은 무려 130개나 됩니다. 다른 과목들도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 등은 성취 기준의 수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뭐 68개, 뭐 70개 정도 되는데요. 화학은 거기에 비해서도 1.5배 또는 2배 정도 많았습니다. 화학 2의 내용을 줄이고 고급 화학과 화학 실험의 내용을 늘렸거든요. 근데 그 기조가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학 2의 내용을 두 개의 과목으로 쪼개서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목, 그다음에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목으로 나뉜 것은 거의 똑같고요. 전문국가인 고급 화학의 과목 내용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내용 중에 좀 달라진 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화학 변화 자발성이라는 단원. 이 자발성이라는 표현을 선생님들은 화학 선생님들 많이 아실 텐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엔탈피는 가르쳤지만 반응의 자발성이라는 표현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전 7차 교육과정 또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반응의 자발성이라는 부분을 엔트로피와 함께 깁스 프리 에너지까지 고려하여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하는, 아까 제가 화학원에서 화학 평형으로 반응을 예측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화학을 배우고 나서도 이 반응을 예측하는, 이 반응이 잘 될까? 된다면 어느 정도 할까? 속도는 어느 정도고 생성물의 양, 수득률은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형을 통해서 반응이 가능성을 좀 예측할 수 있고요. 이 자발성이라는 걸 통해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쉽게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울 것인지, 속도가 느릴 것인지 빠를 것인지를 반응 속도와 더불어서 함께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을 배우는 단원이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물론 고급 화학에서는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고급 화학에서는 배웠었지만 화학 2를 선택하고도 반응의 자발성을 배우지 못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데서 반응의 자발성까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요. 산염기의 표현과 산화환원 반응이 좀 더 세분화돼서 이 내용은 일부는 브랜스테드 롤의 상관관계, 이 부분은 화학 1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온화 상수부터는 화학 2를 배워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pH 변화도 화학 1에서 배우던 내용이었고요. 근데 가수분의 내용은 화학 2에서 배우던 내용이었어요. 생체 내에서의 완충작용은 당연히 화학 2에서 배우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산염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일부 가역 반응과 평형, 물의 자도잉원화 등을 배우면서 아주 일부는 화학 1에서 배웠고요. 나머지 내용은 화학 2에서 배웠는데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정의를 포함하여 이 내용을 전부 다 화학 반응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에서 배우게 되었고요. 아마 산화원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원의 첫 번째 성취 기준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요. 전자이동과 산화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은 화학 1에서 배웠고요. 반쪽 반응식을 활용하는 것은 화학 2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거 나도 교모양계 재구성해서 화학 2에서 다 배우고요. 이전에 화학 2에서는 산화환원 반응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전기화학 내에서 전기화, 전지 반응, 전기분해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으로 예측하고 산화환원 반응을 예측한 후에 그 생성물의 양을 예측하는 페르데이 법칙까지, 그리고 수소연료 증치까지를 배웠는데 이 산화환원 반응을 2학년 때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과 3학년 전기화학에서 배우던 내용을 좀 합쳐서 재구성해서 더 많은 내용으로 배우게 된 것이고요. 탄수화물 내용도 좀 달라졌습니다. 화학원에서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 배웠어요.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더 적은 양으로, 예를 들어서 고분자 물질의 합성 방법 등은 배우지 않았었는데 다시 탄수화물에 대해서 화학원에서는 이제 배우지 않고 화학 2에서 화학 2가 아니죠.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새로운 과목에서 탄수화물을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성취 기준은 30개였는데요. 생명과학 2가 30개였다면 생명과학에서 세포와 물질대 대사가 18개의 성취 기준, 그리고 다음 생물의 유전이 17개의 성취 기준으로
생명과학 2는 화학하고 다르게 조금 소풍 들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성취 기준 3개에서 내용이 크게 더 많아졌다거나 뭐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원의 재구성, 생명과학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명과학 2에서 거의 빠졌어요. 물질대사,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살펴보아도 생명과학 역사를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생물의 유전분 단원 유전 과목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대신 이 내용은 생명과학에서 아주 조금 다루고요. 아주 조금 다르고 다른 내용들 2학년 생명과학 1에서 배우던 내용들의 일부를 재편상에서 진로선택 과목인 세포와 물질대사 또는 생물의 유전에서 배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찰되는 것이 유전이죠. 유전이라는 내용이 생명과학 2에서도 이렇게 6개의 성취 기준이 있었는데요. 성취 기준의 수면에서는 1개만 늘어났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학 1에서 다루던 유전의 내용, 생명과학 1에서 다루다가 배우지 않게 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 유전과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다 배우도록 재편성되었습니다. 네, 지구과학도 한번 볼게요. 지구과학 2의 성취 기준은 다른 2 과목보다 조금 많아서 37개였습니다. 37개였는데 성취 기준이 지구 시스템이 15개, 그 다음에 행성 우주 시스템이 15개, 총 30개로 7개나 감소했어요. 오타가 있네요. 37개에서 30개로 감소했습니다. 3개가 아니라 3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면 적은 개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서 많이 감소했나 봤더니 한반도의 지질이라는 부분이 내용이 거의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지질은 이제는 지구과학 1에서 재편된 지구과학 과목에서 한반도의 지질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 4개를 제외하고 나면 한반도의 지질에 해당하는 4개의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3개의 성취 기준만 감소한 것이고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원 구성을 보면 조금씩은 달라졌어요. 왜냐면 지구의 형성과 역장, 지구 구성 물질과 자원 이런 단원이 지구 탄생을 생성하는 지구라고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부분의 내용, 지구에 구성하는 자원 부분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헬스의 운동과 순환이 헬스의 운동, 그리고 강수 과정과 대기 운동으로 나뉘어서 재구성되었고요. 대기 운동과 순환이 있고요. 행성 운동과 우리은하와 우주 구조가 있는데요. 우주 탐사, 태양계와 별의 관측, 은하 우주. 그러니까 행성과 우주과학에서 앞에 지구과학 1에서 지구과학으로 달라지면서 조금 제외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게 별의 관측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1의 내용이 2로 갔다가 2의 내용이 1으로 왔다가 재구성하고 이게 좀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2의 내용을 1으로 돌리거나 이런 과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화학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에서 전기음성도까지 가르쳤는데 2001호 개정교육과정 화학 1에서는 원자의 구조와 주기율에서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등은 가르치는데 전기음성도는 3단원이 되어서 화학 결합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학으로 바뀌면서 원자 구조와 주기율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제외되면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나 원자 반지름 또는 유핵전화 이런 내용은 이제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도 제대로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대신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화학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질의 성질이 원자의 성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융합 선택 과목. 새 교육과정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세 과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한 과목은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고요. 그 중에 두 과목은 전문교과에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과학사 과목이 있었죠. 과학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었고요. 성취 기준이 총 30개가 있었어요. 근데 새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라고 과목의 명이 바뀌었고요. 성취 기준은 17개로 줄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요. 내용 영역이 다 달라졌어요. 단원이 다 달라졌는데요. 실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존의 과학사는 과학의 역사 위주로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고 그 당시에는 어떤 정도까지의 과학 이론이 성립이 되었었는데 새로 발전된, 새로 연구된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과학의 역사를 폭넓게 알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양과학사, 동양과학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과학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중점적인 요소들만 재구성을 하다 보니 서양과학사, 동양과학사 위주로 되었던 과학사가 많이 내용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과학과 사람의 생활, 과학과 문명 또는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단촐하게 핵심적인 것들로 우리가 영역이 다른 것들은 여전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망라해서 다루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 과학 역사 내용들로 좀 바꾸어서 재구성했고요.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포인트로 두었어요. 문화라고 하는 관점을 포인트로 둬서 이제 르네상스 이런 것들, 르네상스 과학 혁명 이런 것들도 새로 내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또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친구들, 사범대를 가려는 친구들한테는 꼭 공부를 하고 가라. 만약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거나 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 과목을 소개하면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는 게 좋아. 특히나 사범대를 가는 친구들은 과학 수업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너희가 앞으로는 설명해야 되는 것이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공부하도록 해라라고 권장하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매우 어려운 과목이었어요. 근데 조금은 더 쉬워진, 여전히 다양한 분야를 다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조금은 더 쉬워진 듯한 느낌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융합과학 탐구인데요. 이것은 전문교과에 있던 융합과학 탐구 과목을 그대로 재편성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융합과학 탐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개발이 되면서 융합과학 탐구의 방법과 과정? 근데 실은 이 융합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환경과학 이걸 별개로 따로 탐구할 때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탐구하는 과정, 방법은 똑같았어요. 근데 탐구하려는 소재를 찾을 때, 대상을 찾을 때가 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많이 줄이고 융합적으로 탐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과학이 융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일지, 과학을 융합한다 그러면 이전에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물리학과 지구과학, 화학과 생명과학 이렇게 연계하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과학의 탐구도 이제 모든 분야, 이게 과학의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 또는 과학과 예체능 또는 과학과 생활 모든 걸 연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단원의 구성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 또는 이 과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융합적인 탐구를 한다면 어떤 분야의 탐구를 해야 될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과목은 환경과 생태인데요. 생태와 환경이라는 기존의 전문교과의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4개의 단원에서 20개의 성취 기준으로 아무래도 생태나 환경이다 보니 생명과학과 또는 환경과학의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과 생태에 대한 내용은 그래도 많이 유지했어요.
성취 기준이 20개에서 15개로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많이 유지했고요. 근데 기후 변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성 스콜이라고 하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다가 갑자기 비가 그쳤다가 스콜이라고 하는 아열대성 갑자기 지금 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런 아열대 지방의 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다루는 내용으로 교과목을 조금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좀 많아졌다는 거고요. 대신 기존의 환경이 조금 폭넓게 생명과 환경, 지구와 환경, 화학과 환경 등의 내용들은 폭넓게 분산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조금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교과의 내용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문 교과로 저희가 기존의 전문 교과에는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고급 지구과학, 지구과학 실험의 과목은 그대로 변동 없이 그대로 이렇게 개설이 되었고요.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에 비해서는 물론 일부의 변화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딱 이 부분은 따로 살펴보지 않고요. 남은 시간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 번째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과목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학년 위주 이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1학기 4단위, 2학기 4단위 하듯이 일반 선택 과목인 화학이나 진로 선택 과목인 화학2, 물리학2, 생명과학2 이런 과목들도 2단위, 2단위로 4단위 또는 3단위, 3단위로 6단위를 이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점제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게 이제 학기별로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학기별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준 단위수도 이제 4단위로 한 단위가 줄었어요. 이전에는 기준 단위수가 5단위였기 때문에 한 단위를 줄여서 4단위로 운영하거나 한 단위를 늘려서 6단위로 운영을 할 경우 집중이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집중이수로 4단위를 선택해서 한 학기만 배울 수도 있고요. 2단위, 2단위로 해서 두 학기를 배울 수도 있고요. 3단위, 3단위로 두 학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꼭 반드시 한 학기 동안만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학교들이 4단위로 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모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4단위로 구성했을 때 과목을 학기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전문교과까지 이수를 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과목을 좀 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싶어요. 보통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학교, 지금 과학중점학교의 숫자가 이제 무시할 수 없어서 전국으로 보면 100개가 넘어요. 교육부에서 지정한 과학중점학교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형 과학중점학교, 세종에도 세종형 과학중점학교 등이 있어서 경기형 과학중점학교는 24개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가 훨씬 넘는 과학중점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은 학생들한테 전문교과의 과목, 과학고처럼 전문교과의 과목이나 전문교과 과목을 많이 안 가르치더라도 더 많은 과목들을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고 하면 과학중점학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과목은 모두 구성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안을 보였거든요. 그러려면 전체 이수 단위수가 줄어들다 보니 과학 과목의 이수 단위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더 많은 과목을 이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위로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했을 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 가지 안만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게 한 달 이상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세 가지 안을 처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어요. 세 가지 안에서 3화는
이란과 똑같은데요. 이란과 같이 4단위로 배정을 하는 건데 모든 과목을 4단위로 똑같이 통일을 하는데 이렇게 과목의 개설을 이안처럼 그러니까 이란과 이연의 중간쯤인 단위수는 이란처럼 4단위로 통일시키지만 과목의 개설을 이란에서는 특징적인 게 보시면 2학년의 선택 과목을 보시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1학기 때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2학기 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안을 보시면 1학기 때 선택을 하고 나면 2학기 때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3안은 단위수를 2안처럼 하되 단위수는 2안처럼 일반 선택 과목은 4단위로 하고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3단위로 하되 1안처럼 1, 2학기에 모든 과목을 개설해서 1학기의 선택도 1학기에도 선택하고 1학기에 선택을 못한 학생은 2학기에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3안이었습니다. 3안은 생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1안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안처럼. 3학점으로 개설할 경우에 다른 과목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안처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1안처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안처럼 한다는 건 1안도 운영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1, 2학기에 자유롭게 선택할수록 해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학생수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은 지금 300명 이상 12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해서 1학기에 물리학을 선택할 학생과 2학기에 선택할 학생의 수를 좀 분배해서 1학기에 뭐 2반, 2학기에도 2반. 화학이나 생명과학도 총 화학을 1, 2학기에 선택할 학생들을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요. 1학년 때. 그리고 일부 반 학생들은 1학기에, 일부 반 학생은 2학기에. 예를 들어 1반부터 6반까지 학생들은 화학을 1학기에 선택하고 6반부터 12반까지 학생들은 화학을 2학기에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을 1반부터 6반까지 학생들은 생명과학을 1학기에 선택할 수 없어요. 대신 6반부터 12반까지 학생들은 생명과학을 1학기에 선택할 수 있고요. 거꾸로 1반부터 6반까지 학생은 생명과학을 2학기에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사의 인원수, 수급을 선생님들이 일정한 시간을 수업할 수 있도록 수급을 마치고 학기당 개설하는 과목의 반수를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처럼 1, 2학기에 동일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개설되는 반수를 맞추어서 교사가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수업할 시수를 맞추는 이런 방안이 있고요. 이안처럼 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사의 시수가 맞는 과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을 다 개설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개설했습니다. 2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1학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개설했고요. 2학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1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듣고 일반 선택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2학기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학기에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4개 반인데 4개 반이었어요. 4개 반. 그럼 물리 선생님이 4개 반은 4시간씩 16시간을 수업을 했겠죠. 근데 역학과 에너지와 그다음에 전자과 양자 각각 한 반씩만 개설이 됐어요. 한 반씩만. 그다음 물리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은 두 과목에 2반. 학점은 8학점 8시간이에요. 그럼 나머지 8시간은 어떻게 하죠? 다른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른 과목을. 그래서 이 융합 선택 과목을 2학기에 더 많이 배치해서 1학기에는 이 4과목만 배치해서 4과목만 일반 선택 과목 4과목만 배치해서 이 4과목 중에서만 선택하게 하고요. 2학기에는 융합 선택 과목을까지 더 많이 개설해서 이 과목들까지 해서 예를 들어 과학, 역사, 문화를 두 반이 개설이 되었다라고 하면 물리 선생님이 물리학 4과목을 가르치는 물리 선생님이
2학기에 가서는 역학과 에너지 한 반, 그다음에 전자기와 양자 한 반, 그리고 과학의 역사 문화 두 반,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편성하니 쉽게 보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눴는데 학생들이 개설된 과목들이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을 분배해서 과목을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은 그래도 4단원씩 배우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다과목을 이수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왜 뭐냐면 3학점씩 이수한다 그러면 아마 사회교과나 수학교과 또는 사회교과나 뭐 영어교과 이런 거랑 단위수를 맞춰서 학생들이 네 과목은 4단위로, 세 과목은 4단위로 선택을 하게 하고요. 또 네 과목은 3단위로 선택하게 한다든지, 또는 네 과목을 4단위로 16학점 선택하게 하고요. 세 과목을 4단위로 12학점 이렇게 선택하게 한다면 총 28학점이 되죠. 그러면 4단위로 쭉 선택할 때는 7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4단위와 3단위를 섞어서 한다 그러면 4단위 과목 4과목과 3단위 과목 4과목 총 8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 학기당 한 과목씩은 더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안들을 한번 짜보긴 했는데요. 이 안을 짤 때는 타교과 가설과 뭐 교원수분 거의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교원수분을 고려했다 그러면 아마 요 과목들을 2학기에 개설하는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일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목을 개설해 봤고요. 과학중점학교라면 아마 이란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국 교과를 개설하고 싶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한번 짜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고민이 있어요. 과연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개설하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날 텐데. 과학중점학교라 하더라도 이렇게 개설하는 게 과연 올바른 개설일까? 라고 하는 것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교과를 개설해서 가르쳐보고 했는데요. 저희는 개설했다가 한 해 개설했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다시 개설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개설을 했을 때는 어땠냐면 화학도 선택하는 학생이 한 3명, 생명과학도 선택하는 학생이 한 3명이었어요. 소인수 과목으로라도 이렇게 개설해볼까 했는데 무리해요. 솔직히. 성적은 원점으로 나와서 안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데 그 6명의 학생 중에서도 툴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 6명 다가 아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고급 화학과 고급 생명과학까지 이수하려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이수할 수 있을까? 각각 한 명씩은 제대로 이수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과가 뭐 의대라, 가고 싶은 학교가 서울대라, 뭐 스펙 쌓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든 거죠. 더군다나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만약에 과학고나 자사고에서 수능 준비하지 않는 학교라면 이런 개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능이 중요한 학교에서 이런 개설을 한다 그러면 이 과목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더군다나 통합과학 1, 2를 수능 과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2028 대입 개편안이 지금 발표된 상황에서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3학년 때 개설한 이제 2가 아니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이런 과목들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정성적인 과목 이수를 안 하고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더 어려운 과목,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또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된다면 과연 이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할까요? 혹시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요? 하는 우려가 제 머리를 여러 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 선생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잘 하시려면 학교 내에서는 좀 음, 어, 교육과정 부장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과학교과 선생님들, 선생님 말고 다른 과학교과 선생님들 그냥 편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주자라고 하는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논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설한 과목,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들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고민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하려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깊게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는데 제가 70분 또는 80분만 얘기하려다 보니 이 이상의 얘기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자료는 제가 공개를 해도 되는 제가 뭐 새로 완전히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미 발표한 교육과정 해설서나 교과목 구성안 등을 보고 지금 편집만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의 노력에서 수고를 드렸을 뿐이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00% 해드려도 되는데 100%에 관련해서는 제가 김용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이야기하느라고 못 봤는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진 선생님. 네. 네, 이효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 과학과 교육과정이 지금 보통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질문은 실은 아니었고 그냥 화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의견 정도가 하나 있었을 뿐이고요. 예. 네. 예, 근데 뭐 실은 이제 저희가 이미 교육과정이 고시된 상황에서 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라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의견을 좀 나누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실은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예.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선생님들께는 그 이효정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다 공유할 거도록 할 거고요. 제가 메일로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도 재편집을 해서 추후에라도 또 추가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이효정 선생님, 강인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저희가 또 이와 유사한 주제로 세미나 마련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